자, 지금까지는 그냥 아주 그냥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급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가 좀 더 길었고 뒤는 좀 뒤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내용이. 고급편으로 가서 더 짧아집니다. 풍수를 어디까지 믿고 적용을 할까? 초급편은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다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조화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만 조화시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현관을 문을 열고 딱 아파트 현관을 딱 물고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 문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실 문이 보여요. 화장실에서 내가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라든가 이용을 하고 딱 나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어때요? 민망하겠죠. 그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환기가 중요하지만 이 현관에 들어와서 뭔가 안쪽에 그 내부 어떤 깊숙한 곳까지 뭔가 보이는 거는 당연히 좋은 게 아닙니다. 안쪽의 기운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바깥 기운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법이 적절히 시선으로 사람의 눈을 막을 수 있거나 차단할 수 있는 뭔가를 장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발 같은 걸 만드시거나 아니면 중문을 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문을 못 단다면 그런 것들로 하면 좋겠죠. 그런 상식을 좀 더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풍수의 원리를.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풍수는 이렇게 많은 동양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기, 음양오행, 팔계, 뭐 구성 이런 걸로 해서 원리들이 정리가 됐어요. 이걸 얘기 시작하면 이것만 가지고 사실 몇 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핵심 원리는 생기냐 동기감흥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동안 기원전 2000여 년경부터 주로 약 한 3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많이 체계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자생풍수가 있어서 현궁론이라든가 뭔가 우리나라의 풍수 이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의 원리나 태극이라든가 어떤 이런 하도 낙서의 개념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부터 중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가 더 원류냐 이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그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원리가 있고 이 원리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기풍수 책을 보면 이런 책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오는데 이것만 갖고도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아,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초급의 단계를 넘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급 단계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어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급 정도가 되면 이 8개의 방위, 동서남북에 4개의 방위, 사이가 있잖아요. 남동, 뭐 남서, 북동, 북서 4개의 방위를 더 합쳐서 8개의 방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체계들이 옛날부터 나와 있어요. 양택삼효교리라고 하는 뭐 조구봉이라는 분이 옛날에 쓴 책이 있고요. 우리 고려시대쯤 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주방이나 뭐 안방이나 그리고 대문, 그 다음에 부엌, 요 3가지를 가지고 문주조라고 하는 현관, 뭐 예를 들어 안방, 주방, 우리가 살아가는 집, 양택의 이 주 3개의 요소를 가지고 그게 그 8방위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 체계를 읽다 보면 뭐가 길하다 흉하다 어디 뭐 오래 장수할 수 있고 너는 단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해석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방에 부엌을 배치를 하고 문이 여기 있으면 뭐 내가 어디가 안 좋아진다고 병이 든다고? 미신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관점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이렇게 이제 풍수로 체계화된 우주의 원리가 체계화되어 있는 자연과 사람과 우주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이
이 그림에 녹아져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동서남북과 계절과 각각의 방위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팔방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면 전통과학이죠. 과학적 측면으로 이게 참 논리적으로는 맞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미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런 체계에서 이 가상이라는 것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집의 어떤 그 문과 그러니까 현관문과 뭐 안방과 부엌의 세 가지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은 흉하다, 길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은요 어느 아파트의 이 문과 그 다음에 안방과 주방의 위치가 다 똑같잖아요. 어느 위치의 라인은 다 흉해. 어느 위치의 라인은 다 길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보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물론 할 수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그 8개 방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하니까 512개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우리로 말하면 고려 쪽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고요.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요것만 적용해 하는 것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중급 정도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태극 1일 단계에서는 무극에서 태극으로 음양으로 구분되는 1, 2, 그 다음에 여러분 사상 아시죠? 사상의학 아시죠? 여러분 체질은 소음인입니까? 태양인입니까? 태양인이세요? 우리 태양인 드문데. 네. 네. 태양인은 태음인을 만나면 좋습니다. 저는 소음인입니다. 저도. 소음인은 속이 차가워. 속이 차. 그래서 속이 차기 때문에 뜨거운 걸 먹으면 좋아. 따뜻한 걸 먹으면 좋아요. 차가운 걸 먹으면 찬성질을 지는 걸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걸 공간으로도 똑같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사상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8개 더 분화를 하니까 8개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8가지 상을 만들어서 이 8가지를 안방, 주방, 현관문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건을 분석한 체계를 이제 가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 평면도 하나가 보입니다. 뭐 부동산 사이트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평면도 아파트 평면도가 나와. 자 이 집에 보시면요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집의 중심에다가 나침판을 놓고 전체의 중심이 될 만한 장소에 도면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이 정도 되겠죠? 나침반을 딱 놔봐봐요. 나침반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여기가 정남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향이고 여기 북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남쪽에 뭐가 있죠? 문이 있죠? 현관문이 있죠? 북쪽에 뭐가 있어요? 요 정도 되는 지점이 만약에 침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침실이. 그러면 남문에 북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안방이 있고 그럼 주방이 어디 있죠? 어느 쪽에? 이쪽에 있잖아요. 주방이 어느 쪽에 있느냐? 여기는 어느 쪽이 될까요? 그렇죠. 서쪽이 되겠죠. 남이고 북이면 동서가 되니까 서쪽이 됩니다. 그런 집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쭉 잘 찾아보면은요 해석 체계가 나와요. 뒤에 보면 8개로 보면 아마 막 표들이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동사택, 서사택 이런 것도 있는데 집에는요 동쪽 기운이 좀 흐르거나 서쪽 기운이 흐르거나 하는 이제 1, 2, 4, 8의 체계로 보면은 음양의 관계가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략을 할게요. 여기 해석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집의 구조를 보니까 음과 양이 서로 좋게 배합하는 연년택이다. 그래서 복고 관록수를 갖추고 자손이 효도하고 번량번창한다. 이런 집에 살면 이런 집 좋겠네. 그죠? 좋겠죠. 근데 하지만 나중에 극처한다. 처를 극한다. 여자가 안 좋다. 그리고 복통과 안질의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이, 뭐야.
좋다가 말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엌을 진이나 손방의 부엌을 지으면 무난하다. 집은 이 부엌이 어디 있냐면요. 진손방이면 요 동쪽이에요. 진손이 이쪽. 동하고 동남쪽인데 이 부엌이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쪽에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은 무난하지 않은 집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이것만 보면 완전 영락 없이 이거 약간 기분 안 좋은 약간 미신에 가까운 얘기로 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좋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8개 방위를 보면은 방위에 따라서 위치가 다 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들어 여기 보면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이 남쪽에는요. 여기는 남쪽,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되죠? 여기는 남서쪽. 그다음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여기는 명성을 얻는 자리. 명성. 부귀. 그다음에 여기는 엉덩이. 그다음에 여기는 가족의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로 볼 때는 어디는 심장, 어디는 신장, 어디는 간장, 뭐 이렇게 해서 다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도 또 오행이라는 게 있어서 오행의 상극 상생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해석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가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로 봐도 어느 위치는 남편의 자리, 어느 위치는 큰아들의 자리, 어디는 둘째의 자리, 뭐 이렇게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그 표는 여러분이 조금 풍수 인터넷 찾아보면 표 다 나와요. 그래서 가족 정의라는 걸 치시면 풍수에서의 가족 정의 딱 치시면은 8방위에 어느 방위에 해당인지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의 근본은 뭐냐? 음과 양으로도 풀고요. 이렇게 그죠? 사상으로도 풀고, 팔계로 풀고, 음양으로 풀고, 오행으로 풀고 해석을 해보면 팔계로는 조화가 돼. 사상으로도 조화가 돼. 음양도 조화가 돼. 근데 오행으로 보니까 화수가 사로 상극이란 말이에요. 오행의 위치로 보니까. 그러니까 오행의 관계로 보니까 수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부인을 극하게 되고 또 위치상으로 보면 그 위치가 아까 그 위치를 보면 어디냐면 좀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이 남쪽의 자리가 불의 자리인데 자 불의 자리인데 여기 안과 되어 있죠. 심장이 있죠. 불의 자리야. 그런데 아까 북쪽 자리가 뭐냐면 신장이고 이제 물장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란 말이에요. 불은 뭘로 끄죠? 물로 끄잖아. 불을 물로 끄기 때문에 요 자리, 그러니까 안과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 그 복통과 안질, 복통이라는 거 심장하고 안질을 가져온다는 이유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치마다 그 표는 전통 과학이나 우리 전통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그 표가 어디나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표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 표의 체계가 어떻게 생겼냐를 얘기를 하려면 이 시간에 제가 오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얘기를 못하지만 그 체계상으로 보면 전통 과학으로 이런 체계를 보니 그 장기라든가 또 거기에 위치하는 가족의 사람의 위치라든가 또는 만약에 그 자리가 예를 들어 명성을 얻는 자리면 명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오행의 해석에 따라서 오행이 상극하는 관계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 이런 배치상을 보니까 왜 이런 무슨 병이 생기고 내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냐 따져보니 다 일어날까? 오행으로 따져보고 음양으로 따져보고
해보니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경험적 체계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통계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전통 과학적인 것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방병원은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침 맞고 체질 검사하면 이상하게 맞잖아. 성격 검사해봐. 이상하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공간으로 풀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터무니없이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전통과학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시간이 된다면 오행하고 관련된 뭐 상생상극으로 뭐 굉장히 많은 걸 풀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벌써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중급을 넘어 상급의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게 더 궁금하시면 이렇게 양택 삼요결 또는 가상이라는 책으로 찾아보면 이 책은 다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요.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집의 가상은 어떻지?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평면도 구해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의 체계가 그렇게 오행의 관계라든가 음양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양 조화가 필요하다. 동쪽 기운이 강한 집이 있고 서쪽 기운이 강한 집이 있는데 동쪽 기운이 강한 집에도 서쪽 기운이 있어야 되고 서쪽 기운이 아무리 강한 집에서도 동쪽 기운이 조금 있어야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개념은요. 전통의 개념은 조화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화. 나는 뭐 하나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골고루 이 공간에서는 그런 성향들이 어느 정도 섞여야만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다 보면 또 풍수 원리를 찾다 보면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귀문 방위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집안에 중요한 특히 안방, 현관이나 주방을 배치를 할 때 이 이귀문 방위는 피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귀문 방위? 이게 뭐야? 귀신이 출몰하는 방위래. 그럼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풍수 나침판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북북동하고요. 이 남남서 방향으로 연결하면 거의 이제 대각선이 돼요. 거의. 살짝 비뚤어진 이렇게 대각선이 돼요. 이렇게 비뚤어진 대각선이 되는데 거기가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 봤더니 잘 찾아보니까 동쪽 기운이 시작하는 거하고 서쪽 기운이 시작되는 다 경계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북쪽이에요. 저기가 남쪽이에요. 나침판을 측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는 북이야.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북북동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북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완벽한 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나 어쨌거나 크게 봤을 때 동쪽의 기운으로 보면 동쪽의 기운을 자르려면 어떻게 남북을 잘라야 되잖아. 동쪽의 기운은 어때? 생의 기운이야. 서쪽의 기운은 성의 기운이야. 만들어지는 기운이야. 가을로 봄이고 여기는 가을이란 말이야. 기운이 다르다고 했는데 딱 나누는 기준에 있는 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거기에다는 이 동쪽 기운도 서쪽 기운도 아니니 거기에 뭔가를 배치하면 안 나온단 말이야.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리상으로. 거기는 이기문 방이니까 하지 마. 거기 배치하지 마. 그럼 해석이 안 나와. 이게 아닌데였을까라는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매하잖아요. 이건 동쪽 기운도 아닌 서쪽 기운도 아닌 그런 애매한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도 해석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논리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토당토 않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위에 관련돼서 어느 방향은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전통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나는 그걸 중요한 내 가치로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그걸 적용을 하시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나 믿지 않음 그런 차이가 요즘 삶은 어때요? 다 완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다음 고급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더욱더 근본적인 것. 그럼 음양은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의 체계는 뭐고, 오행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사실 풍수 이론은요, 인간을 위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 어떤 학문보다도 굉장히 유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학문이에요. 지구의 역사는 약 50억 년으로 본답니다. 추정이 돼요. 뭐 우주의 역사는 약 100억 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큰 우주 안에 작은 미생물로서 작은 미물로서 살아가려면 그 변화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우주의 체계를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 정리를 하다 보니 세상 모든 만물은 여기라는 사상을 보면 변하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치라는 것. 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한 인류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앞으로도 몇 억 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몇 억 년 전에는 사람이 없었다죠. 공룡의 시대가 있었잖아.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이상을 살 것처럼 모든 걸 딱 다 정해놓고 그 안에 틀 속에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서양의 학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철의 역사상은 변하는 곳에 있다는 걸 진리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규칙적으로 변하더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불력에 변하지 않는 그래도 나름대로 있고 그것에는 규칙이 있더라.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을 버티고 그 체계가 출발이 된 거죠. 기의 체계도 사실 그걸로 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 체계는 그런 것들을 우주의 체계를 쫙 정리를 하다 보니 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주의 굉장히 심오한 어떤 철학적 체계거든요. 이걸 공부하고 싶으시면 전통 뭐 유학이나 이런 것에서 다 공부를 했던 거고 우리 선조들이 그 예를 들어 역경, 뭐 주역 이런 걸 공부하면 여러분 이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도 뭐 엄청난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8개의 체계 여기 보면 뭐 스몰 우드, 파이어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린 색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던 뭐 남쪽 방향에 여기는 아들의 자리에 뭐 땅의 자리 뭐 이런 자리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체계가 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해석들이 이런 8개의 방위에 따라서 적용된 해외 체계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괴의 이름과 형상과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괴의 하늘과 땅 이 괴를 분석해 보면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모든 생물이 하늘의 땅과 땅의 이치와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와 그 다음에 계절의 그 이치가 다 그 안에서 그리고 혈육 관계로 보면 관계 그 다음에 숫자로 보면은 16, 50, 뭐 38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리로 인해서 정리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근데 재미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동안. 그래서 뭐 조금 나가 보면 왜 그런 우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사주궁합 보잖아요. 사주궁합. 몇 년도생은 무슨 띠고 무슨 띠 다 있죠. 여러분 띠 알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띠는 띠별로 또 궁합이 맞아요. 맞대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이상하게 뭔 띠랑은 안 맞아. 그런 얘기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 띠별 궁합을 다 풀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에 깊이 빠지고 이런 책을 연구를 하면 여러분들도 사주궁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뭐 어떤 방위에 따라서 배치하면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책을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이 체계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다 정리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구성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좋고 나쁨을 보는데 별자리예요. 이 9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로서 자기의 어떤 방위, 뭐 본명기라고도 본명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삼원자백법이라고 해서 크게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딱 절대적인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뭐냐면은요. 나는 똑같은 띠지만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상원,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남녀에 따라서 기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도. 그리고 그 시기에는 공간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를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공간이 이렇게 달라지니 그 시기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를 전통과학으로 풀어낸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더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뭐 삼원자백법, 뭐 현공풍수, 뭐 구성 체계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체계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더 정밀하게 풍수를 내가 나한테 정말로 맞는 집은 뭐지? 이런 걸 찾고 싶다면 나한테 맞는 공간은 뭐지를 찾고 싶다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어렵게 정리가 되다 보니 조금 더 비교적 쉽게 이렇게 이건 제가 책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길 헤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서양 사람인데 풍수의 공부를 관심을 갖고 홍콩에 갔다 푹 빠져가지고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한양대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번역을 해서 생활풍수 대백과를 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체계를 알기 쉽게 숫자로 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991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인 경우에 9, 여자인 경우에 6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방위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렇게 자, 여기 써 있죠? 여기 4, 3. 남자의 경우 6, 여기 6이라면 나는 6, 만약에 내가 태어난 남자라면 울고 있죠, 좋고 있죠. 남서 방향이 좋아. 서쪽도 괜찮아. 요걸 보니까 주로 서쪽 기운이랑 서사택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그 해석 체계가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남서쪽에 있어. 그럼 남서쪽은 어때? 남서쪽은 좋다는 것은 내가 남서쪽에 있으면 여기 대인관계 결혼 친구니까 내가 대인관계 결혼 친구가 잘 풀리겠구나. 내가 남서쪽에 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어. 내가 이걸로 태어났는데 이게 안 좋잖아. 내가 남동에 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여기 돈을 못 버네. 이 자리 오면. 부가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연구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책은 이런 게 없어요. 별로. 번역서만 있고.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풍수 연구가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나한테 맞는 방위와 집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풍수의 원리 이해 정도가 내가 풍수를 어떻게 믿고 활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초급을 길게 설명을 드렸고 중급, 상급까지 맞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상급이 되면 공간도 변하고 시간도 변함에 따라서 사람도 변하니 그 시간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책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전통과학 책으로요. 아시겠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초급, 중급, 상급 단계를 거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건 이제 방법론이었고 사실 풍수에 문제가 많이 있죠. 왜?
풍수는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어려워. 그러다 보면 해석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풍수 자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이런 풍수를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전통 과학적인 체계가 다 오케이 그래. 하지만 해석만으로 보면 신비스럽단 말이에요. 그래? 정말로? 하지만 이런 거를 조금 빼놓고 보더라도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풍수는 폐단이 많아요. 이 오늘날의 무덤은 이렇게 작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 보면 묘지가 너무 많죠. 어디 못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요즘 어떻게 납골묘에도 많이 모셔요. 납골당에 모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음택풍수와 관련된 풍습이란 말이죠. 전국토가 묘지화가 되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왜 안 좋아졌냐? 이게 동기가뭉이라는 그 원리가 있는데 좋은 땅에 부모를 모시면 자손이 번창한다. 안 좋은 땅에 모시면 자식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하도 요즘 몸이 어디 안 좋아가지고 꿈에 부모이 나타나서 갔더니 묘를 팠더니 뭐 물이 찼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좋은 묘를 누가 모셔?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좋은 장소에 모셨잖아. 가진 자들은 누리고 일반 사람들은 왜 못 누리지? 요즘에 사실 문제예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장소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나쁜 장소도요. 좋은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머물면 장소도 좋아집니다. 이게 왜? 사람도 공간에 영향을 주잖아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덕을 쌓아서 좋은 그 장소에 안 좋은 장소에 가면 안 좋은 장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음량이 바뀌듯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지. 아무리 좋은 장소여도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이 가서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도 안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동기상응론이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장소에만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못 믿었냐? 잘 몰랐잖아. 알면 믿을 수가 있었지. 알면 잘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해줬잖아. 왜 그런 교육을 안 했느냐? 우리는 너무 근대화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 과거의 교육들을, 과거에는 그런 걸 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역이라든가 그걸 다 생활에서 음양오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교육 안 하잖아요. 왜? 이거는 이제 부산입니다. 이거 가보셨나요? 우리나라예요. 부산에 이런 데 있어요. 이걸 보면 딱 어때 느낌이? 멋지다. 우리나라도 이래.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만큼 그럼 뭐냐 이런 걸 하려면 과거에 그 뭐 음양오행 이런 걸 따지면 이런 거 못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낡은 것을 그때는 그런 것을 너무 고수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서구화가 늦었잖아. 개발이 늦어졌잖아. 그래서 그걸 안 좋게 생각을 했던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풍수 자체가 한계 또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옛날 이론이 오늘날하고는 조금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대로 아직도 적용되는 원리가 많아요. 뭐 바뀌어야죠. 우리 생활에 맞게 뭐 바뀌어야지. 그러려면 뭐 과학적으로 보면 기온, 습도, 통풍, 방위, 뭐 세포, 뭐 또는 지질학, 기후학, 생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리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풍수 이론은요.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풍수의 장소 선정의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타당하고요. 방위의 원리도 전통 과학적으로도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나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이런 걸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우리의 집. 혹시 여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 부럽습니다. 단독주택. 저 살고 싶어요. 혹시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요. 아파트에 이렇게 다 사시고. 네. 네. 아파트는 무엇을 위해 지을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경제 논리로 짓는단 말이에요.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도 다 기능 중심으로 짓거나 경제 논리로 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그 유명 건축가 같은 이런 건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방법을 배웠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까 이런 내용 우리 풍수의 관점이 없다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건물 가보면 낙수장인데요. 가보면 흉가예요, 흉가. 살 수가 없어. 물 위에다가 좀 집을 졌어. 가보면 기분은 좋고 잠깐 동안 있으면 기분 좋아. 설계도 아주 멋져. 그러나 풍수를 보면 완전히 흉가입니다. 설계를 한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기능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여기에다가 살면 얼마나 건강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들은 어때?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분양 면적이 발코니를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하면 팔리잖아. 팔리는 거. 경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집은 어떻게 때문에 사람이 더 건강해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죠. 뭐 몇 해 전에 보면 건강을 그 모토로 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반영한 설계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뭐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뭐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을수록. 그런데 이걸 본 순간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살고 싶죠? 아, 나도 저런 데가 살고 싶다. 왜? 왜 그런 데가 살고 싶으세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좋잖아. 나는 좀 있어 보이잖아.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그 안에 녹지도 많이 만들고 뭐랄까 문제가 많이 아파트는 너무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까 교류가 없잖아. 소통의 공간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단지 내 거주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 가보면 누구만 있어? 노인분들만 있어요. 아주 어린 애들만 있어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소통 안 합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달라. 뭐 정자도 줘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잘 팔리라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살고 있는 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뭐랍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아파트는요, 그 풍수로 볼 때 땅의 기운을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5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땅의 기운이 너무 약해져서 그리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24층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요, 바람 소리가 막 들려요.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편히 잘 수가 없어요.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 진짜 많이 들려요, 저희 집.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층에서도 바람 소리 들리죠? 근데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응? 우리의 도시입니다. 이게 어디죠?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이 안에서 그 집 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정말 수십 년 돈을 모아가지고 난 여기서 여기를 갔어.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 풍경이 조금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도 뭐 많아요. 아파트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지? 저런 지방에도? 여기는 이제 강북에서 저쪽 어디 남양주 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와, 대단하다. 이게 뭘 좋다고 이 아파트를 이렇게 살까요? 왜 서울에 이렇게 와서 다 살까요? 좁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도시라는 특성 자체가 빠르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밀도로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빌딩이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최고 빨리. 한국에 제일 잘하는 거. 빨리. 자, 빨리 하면 어때요? 체하죠.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체기가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죠. 여러분 진짜 아파트 살면서 편하십니까? 뭐가 편해요? 지하철역 가까워서 편해요. 교통이 편합니다. 그죠? 기능적으로 다 편합니다. 정말로 건강이 좋아집니까? 할 말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죠. 도시는 그런 건가요? 골목길도 마찬가지죠. 이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안만 생각해.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내 집을 어떻게 안에 잘 꾸며가지고 생기를 만들까 이 생각만 했잖아. 밖은 어때? 쓰레기 놔두고 뭐 길거리 가다 뭐 싸우고 뭐 어떻게 되든 말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골목길은 그냥 관심 밖이야. 그러다 보면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든 말든.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올바른 거냐. 그래서 사실 안과 밖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잖아. 한 장소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리된 사고를 갖고 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다시 나이가 들면 이제 자연을 되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연을 뭐로 생각해요? 그냥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생태 도시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이제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의 모습이에요. 산을 깎아서 도로 만들고 막 집 굴쳐요. 기대되죠. 삿사람들은 기대되죠. 근데 풍수를 공부하다 보면 과연 저렇게 빠르게 저렇게 집을 져가지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살겠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파트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원래 콘크리트 주택은요 100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 때문에 또 우리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니까 30년에서 40년이면 재건축하잖아요. 30년, 40년을 쓰겠다고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산을 막 파헤쳐서 도로 만듭니다. 우리가 빨리 살겠다고. 그게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산호리를 막 왜 깎아요? 도로를 만들려면요 땅을 다져서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 것으로 이렇게 이 도로는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산을 올라가려면 저 밑에 여기서 캐낸 흙으로 저기 다져서 만들어줘야 돼. 반드시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좀 더 빨리 살겠다고 이렇게 산 하나 턱 깎아서 도로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좋아졌네 이러고 살고 있죠. 그런 환경들 잘 아시죠? 뭐 4대강 사업의 흔적으로 뭐 요즘 문제가 많은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이 시대의 논리에 우리가 사는 이런 현장으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정말? 이런 생각을 풍수를 찾다 보면 왜 저렇게 함부로 우리가 자연을 막대할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좀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해외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정부가 그걸 좀 뭐랄까 어떻게 한 몇 기업에 몰아줘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말이죠. 예. 참, 그렇습니다. 뭐 좀 이런 것들을 그런 돈으로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때요? 떠 있는 도시 섬. 그 다음에 땅과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타운.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잘 뚫니 좋구만. 경치 좋네. 야, 새로 길 뚫리니까 좋더라. 만 본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왜 이 도로 더 안 만들어? 왜 세금을 이런 데 안 쓰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너무 편협된 생각들, 우리. 그래서 만든 결과가 우리의 주택이자 우리의 마을이자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 도시의 모습이죠. 이건 뭐예요? 쓰레기 섬유입니다. 쓰레기 모아놓은 겁니다. 어때요? 여기 딱 보세요. 구분이 안 되죠? 우리가 결국 쓰레기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저 집이 뭐 전망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집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낮은 주택으로 만들어진 건데 땅이 조금밖에 안 났으니까 이렇게 높이 올려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기업은 이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같이 잘 살까 이런 생각 없죠, 별로. 마치 잘 살기 위한 것처럼 해놓고 경제 논리, 돈 벌기에 바쁘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 공부를 풍수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사고에 해당하는 공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나 도시나 우리 주택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 후손들은 좀 잘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풍수는 이런 어떤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명동 가보십시오. 중국인들이 거의 답니다. 여기는 동경이고요. 여기는 샹하이였고요. 여기는 명동이었습니다. 세 개. 전 세계 가보면 가볼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막 만들어 놓고 가보니까 전 세계 자기네만 특징이 다 있어요. 자기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근데 우리는 우리 게 없었네? 그래서 이 건축학이나 이 공간 디자인 쪽에서는요, 90년대 초반에서부터 한국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2년도 사진입니다. 2003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 우리 학생들이고요. 데리고 제가 여기 서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것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과제가 많아요. 한국 문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국 문화가 뭘까요? 여러분 집에도 한국 문화가 있습니까? 뭐가 한국적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거실은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한국의 거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거실에 TV하고 소파가 없는 집 흔들어 보십시오. 몇 안 드시잖아요. 몇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거를 조정해. 근데 소파는 입식 가구입니까? 좌식 가구입니까? 입식 가구죠. 근데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소파에서 뭐예요? 소파에 앉을 때가 많아요. 소파 밑에 앉을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파 밑에 앉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온돌 하잖아. 가구는 입식을 쓰고 왜 우리는 좌식 생활을 합니까? 근데 그걸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거를 우리 방식에 맞게 좀 해야죠. 근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소양하고 이쁜 것만 갖다 놓고 쓰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시간상 마무리를 하겠고요. 결국은 오늘 주제는 우리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간 풍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또는 우리 가족만 잘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좀 바뀌고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웃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어떤 공간, 내 공간만, 물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음량 조화로 좀 더욱더 바꿀 수 있는지를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어? 여러분 여기 삼청동 같은 데 많이 가보시죠. 여기 삼청동입니다. 가보면 기분 좋아요. 어? 우리 옛것이 또 있고요. 어? 옛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골목 다니면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까 보셨던 북한산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산을 보실 때가 있으세요 평상시에? 풍수를 공부하면은요 큰 스케일로 우리 자연과 경관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풍수는 우리 생활하고 우리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문화가 중요한 이 시기에 또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본질을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전통과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풍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고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수를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힐링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